부상합니다. 제국은 지구 전역의 모든 대륙으로 뻗어나갑니다. It was unimaginably large. 기술, 혁신, 야망, 이 세 가지를 수단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무적의 영국 함대는 세계의 모든 대양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The Royal Navy is like the Microsoft of the global system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They are everywhere. 대영 제국이 권력의 상징으로 건설한 거대한 건축물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의 기반은 통치자의 끝없는 자만과 정복에 대한 야욕, 끔찍한 유혈 사태로 얼룩져 있습니다. 서기 410년, 세계 최강의 제국의 전망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한때 영국 제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군단이 마침내 영국에서 총퇴각합니다. 로마가 영국에 대한 군사 정치적 지배권을 상실한 가운데 섬나라 영국은 400년 만에 처음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제국이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대영 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제국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영국에 살아본 적도 없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수없이 들어봤죠. 안녕하세요, 피터 헬러입니다. 대영 제국은 한때 지구 영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6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땅을 지배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안 될 정도죠. 대서양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제국이 됐을까요? 400년대 초반 로마 시민들은 바이킹과 주트, 앵글, 섹슨족 등의 침략을 피해 달아났고 침략과 약탈을 일삼던 부족 중 일부는 영국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아마도 이곳의 따뜻한 날씨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수세기가 지나면서 그들은 앵글로 혹은 잉글랜드인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섹슨족 왕이었던 참외왕 에드워드가 사망한 이후에 또 다른 민족이 영국에 발을 들여놓게 되죠. 프랑스 북부에 살고 있던 바이킹족의 후예인 노르만족이었습니다.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승리한 노르만족은 잉글랜드의 통치권을 차지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권력의 굶주린 윌리엄은 잉글랜드의 왕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To conquer another country like England, you couldn't really be a sort of touchy-feely kind of person. You had to be a very strong leader, and that's what he was. He was a brutal man. 1066년 윌리엄은 원정을 단행합니다. 그는 노르망디의 병력을 모아 잉글랜드의 해안으로 돌격했습니다. 몇 차례의 치열한 접전 끝에 윌리엄의 군대는 잉글랜드의 해안 도시 헤이스팅스에서 국왕 헤럴드의 병력과 충돌합니다. 어둠이 닥칠 무렵 운명적인 전투에서 윌리엄은 잉글랜드를 정복합니다. 잉글랜드의 왕이 된 윌리엄은 로마 제국의 전례를 본따 잉글랜드의 경관을 바꿔놓을 일련의 거대한 건설 사업을 개시합니다. He imposes himself on England and he builds these castles around the country. Now we look at castles and we think, don't they look nice? A Norman castle is not nice. It was big, it towered over your town, and it was a reminder to say that you are under us now. And of course the biggest one he builds is the Tower of London. 윌리엄은 위협의 수단으로 런던 타워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한때 로마인들이 거주하던 템스강 북쪽 강변을 건설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새로운 성체는 로마 제국이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지었던 건물의 잔재를 이용해 건설됐습니다. 27m가 넘는 거대한 탑 주변에는 육중한 방벽이 세워졌습니다. 런던 타워는 영국에서 가장 큰 요새로 기록됩니다. So it's really built to scare everyone off and to say, you know, this country is mine, I'm not going anywhere, I'm staying, and don't think that anyone can get rid of me. Of course, the people they use to build it are the locals who have to do it, so they use them effectively as slave labor. 로마가 건설한 성벽의 잔재를 이용해 노동자들은 먼저 건물 주변에 성벽을 설치했습니다.
성벽 잔재가 남아있지 않은 북쪽과 서쪽에는 참호를 판 후 거대한 목재 말뚝을 박아 바리케이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성체 건설이 시작됐죠. 지난 700년간 잉글랜드는 목재만을 건축 자재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윌리엄과 노르만 건축가들은 로마의 대규모 건축 기술을 차용했죠. 로마와 마찬가지로 윌리엄은 석재로 성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믿을 만한 품질의 석재를 구하지 못해 그는 프랑스에서 크림색의 석회암을 들여옵니다. 건축가들은 내부의 지지 구조물에 로마네스크 방식의 아치와 볼트를 적용시켰습니다. 건물의 거대한 중앙 내실에는 원통형의 볼트가 십자로 교차한 교차 볼트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교차 볼트의 하중은 4개의 모퉁이에 집중되어 공간 확대가 가능해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It was a great feat for that time because the English were used to building in wood. So I think it was rather miraculous for them to see this enormous structure go up. It was really impregnable. I mean, the walls were tremendously thick and there were just little slits to look out from. 이 육중한 성은 왕의 공관, 요새, 군사기지, 감옥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한편 왕의 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에겐 신속하고도 잔인한 보복이 가해졌습니다. You get armed men and they go up and they land on your doorstep. They will drive you out of your home. They will burn your home down. They will burn your crops so you've got nothing to live on. And a lot of killing, of course. 런던 타워가 완성되어가던 1087년 윌리엄은 21년간의 굴곡 많은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이 웅장한 성체는 그의 폭정과 비전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윌리엄의 뒤를 이은 노르만 왕들은 성체 건설을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400년 후 런던 타워는 가장 잔인한 학살의 현장으로 변모합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노르만인이 아닌 잉글랜드 튜어더 왕조의 왕이었죠. 영국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헨리 8세였습니다. 헨리의 탐욕은 전설적이죠. 그는 언제나 음식과 여자, 권력,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에 굶주려 했습니다. The best way to fulfill your duty and your destiny as a king is to produce a safe line of male heirs. And if you look at the portraits of Tudor gentlemen, they're standing with their legs apart and their hands on their hips with these big codpieces. That is not by accident. That is saying, I am virile. Look at me, I can produce families. So son is a sign of manhood. 그의 첫 번째 아내 아라곤의 캐서린이 아들을 낳는데 실패하자 헨리는 그녀의 궁녀 중 한 명인 앤 불린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He falls absolutely hopelessly in both in love and in lust with Anne Boleyn because Anne is a very, very sexy lady and she knows it. There's only one problem. How do you get rid of your wife? Apart from murdering her, of course. And the answer is you've got to divorce her. 교황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헨리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국가의 종교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해결책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었죠. 그는 과감하게 로마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이 새로운 영국 국교회의 우두머리임을 선언합니다. 헨리는 영국에 대한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캐서린과 이혼한 헨리는 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앤마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녀는 반역적인 간통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The case is made as damaging as it's possible to be. That she's not just having one affair, that she's having a string of affairs, that there are sort of orgies going on in the palace, and Henry is only too ready to believe a lot of this. 헨리는 앤을 체포해 거대한 런던 타워에 감금했습니다. 당시 런던 타워는 약 7만 3천 평방미터로 침투가 불가능한 거대한 성체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목재 바리케이트는 두터운 석재 방벽으로 확장되어 대체됐고 추가 설치된 요새들로 방어력과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외벽 안쪽으로 두 번째 성벽을 쌓아 또 한 겹의 방벽 역할을 했습니다. 성체 주변으로는 구덩이를 판 후 물을 채워 인공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어시설 강화로 런던 타워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됐죠. 헨리의 폭정 기간 동안 성체 안에선 온갖 유혈 참사가 자행됐습니다. 그의 많은 정적들이 이곳의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됐습니다. 한편 앤 볼린도 이곳에서 참수형이 실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Axe executions were actually really nasty because it was not uncommon for the axe not to finish the job in one blow. What he does with Anne Boleyn, he says, "For you, darling, nothing but the best." Instead of having her beheaded with an axe, he's going to have her beheaded nice and neatly with a sword. 1536년 5월 19일, 앤은 타워의 정원에 딸린 작은 앞마당으로 인도됩니다. 헨리의 골칫거리는 단칼에 깨끗이 해결됐죠. 헨리의 아들에 대한 갈망은 그의 거대한 야망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재위 초기부터 그는 잉글랜드를 제국으로 발전시켜 절대적인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꿈을 키워왔었습니다. This idea of a realm that would cover every part of Europe and extend beyond was always in the back of Henry VIII's mind. His real vision and dream, his great appetite was for dominion and empire. 하지만 제국으로 가는 길목에는 당시 유럽의 초강대국 프랑스와 스페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량 살상 무기를 전함에 가득 싣고 출정을 준비합니다. (1510년) 여름, 일단의 노동자들이 잉글랜드의 숲을 돌아다니며 제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을 정복하려면 먼저 바다를 손에 넣어야 했죠. 헨리 8세는 해상 전투에서의 신속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함선을 가공할 무기로 전환시킵니다. He is the one who first begins putting heavy guns on ships. To put these large siege warfare type guns, ship cracking guns, some of them weighing almost a ton, on shipboard that could be used to batter your enemy into submission. 거대한 대포를 실으려면 거대한 배가 필요했죠. 헨리는 해군 기술자들에게 거대한 함선 축조를 명령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함대의 기사는 세계 최초의 무장 전함 중 하나인 메리 로즈호였습니다. The Mary Rose really epitomizes the mentality of naval planners of that age. Get as many guns pointing as many directions on shipboard as you possibly can. And that's what the Mary Rose was set to become, a gun platform. 메리 로즈호의 특징은 포문을 설치해 전함의 설계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이죠. 배의 측면에 덮개가 설치된 구멍을 통해 대포를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양쪽 측면의 각 포문에 거치된 대포들은 필요에 따라 발사됐습니다. 전함 기술자들은 함선의 갑판들을 오직 화력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죠. 크고 작은 대포로 무장한 메리 로즈호는 거대한 대량 살상 무기로 변모했습니다. This was a major revolution really in ship design, of which the Mary Rose was the sort of very beginning. 16세기 중반까지 잉글랜드의 해상 장악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동제의 대포 제작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은 나머지 잉글랜드 국고가 바닥나고 있었던 것이죠. He's got to find other ways to produce the kinds of, heavy artillery which can help his armies and his navy fight effectively, but at a lower cost. And the cast iron gun's the perfect solution. The cast iron gun runs less than a fifth of the cost of a bronze one. 아직까지 대포가 주물로 제작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헨리 8세는 성공을 확신했죠. 그는 잉글랜드의 유명한 철 생산지 윌드로 눈을 돌려 기술자들에게 대포 제작을 명령했습니다. The difficulty with casting in iron a large piece like a cannon was the fact that, for a start, iron had to be melted at a much higher temperature.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인 용광로였습니다.
먼저 6m 높이의 석조 용광로 꼭대기에서 나무와 철광석을 집어넣었습니다. 물레바퀴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거대한 풀무에서 뿜어나온 공기가 용광로에 불을 지피면 내부 온도는 철이 녹는 데 충분한 12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철이 녹으면 용광로 아래쪽에 마개가 열리고 뜨거운 철광은 홈통을 지나 땅속 깊이 묻혀있는 대포의 주형에 채워집니다. It was a very big undertaking, and it was very pressured as well. You had, of course, charcoal burners who produced the charcoal in the woods around the furnace. You had labourers who dug the iron ore from pits in the ground. You had teams of labourers bringing wagon loads of ore and charcoal to the furnace. 이후 수세기 동안 윌드의 주물 대포는 유럽의 통치자들에게 부러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The transformation is tremendous. It gave England power and a technological edge that no other European power could match. 단 30년 만에 헨리는 잉글랜드 해군을 최강의 세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유럽 정복의 꿈은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극도의 비만과 지나친 탐욕으로 건강이 악화된 탓이었습니다. 1547년 1월 헨리 8세가 사망한 후에도 그가 남긴 폭정과 기술적 혁신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헨리 8세의 치세는 영국이 거대 제국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제공했죠. And Henry lays the foundations all right by building a navy, by building this notion of Britain as forming an empire, an imperial presence in the world. 날로 강성해지는 막강 해군력을 바탕으로 영국의 영토는 이후 150년에 걸쳐 식민지 건설과 정복을 통해 팽창해 갑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은 인도의 일부와 아프리카, 서인도지에도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을 점령했죠. 하지만 거대 제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영국의 두 차례 위기가 찾아옵니다. 영국의 왕 조지 3세는 그 위기에 대처함은 물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It's always talked about as his madness. It was a physical illness that he had, but the effect was that it affected his brain. 조지는 수년간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끝에 1788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멀리 떨어진 식민지 중 하나가 독립전쟁에서 거대한 영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북아메리카죠. When the British troops leave Yorktown, when they surrender, they play this tune,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and that is really how it seems. The world has turned upside down. The world's gone mad. When rebels win. 이후 10년간 조지와 그의 제국은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1804년 또 한 번의 위협이 영국과 그 자신을 끝없는 벼랑의 가장자리까지 몰고 갑니다. 그 위협은 바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죠. 1800년대 초반 이 전제적인 정복자는 빠르게 유럽을 장식해갑니다. 영국은 그의 대륙 정복을 향한 마지막 장애물이었죠. He was as large a threat as the Nazis were in the Second World War. He was amassing the forces for an invasion of the British Isles. 영국은 여전히 유럽 최고의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805년 영국 해군은 역사적인 트라팔가르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군대와 맞서게 됩니다. 과감한 해상 전술과 당대 최고의 기술력으로 축제된 전함으로 영국은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에 맞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Trafalgar confirms Britain's position as the supreme maritime power, and the British emerge as the unsurpassed masters of those naval technologies. 1815년 나폴레옹이 마지막 패전을 끝으로 실각할 무렵 조지 3세는 극도의 창난 증세로 국왕으로서의 권력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His mind is completely gone. His eyesight goes as well, and he wanders up and down the corridors of Windsor Castle, has to be fed like a baby. Long beard, long hair, no idea what day it is. It's just very sad. 그 무렵 영국은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 초강대국으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술적 혁신이 더해져 대영 제국의 세계 재패를 가속화시킵니다. 19세기 들어 로마 제국 이후 볼 수 없었던 기술적 혁신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19세기) 거대 산업국가로 발전한 영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영국의 놀라운 성공은 제국 전체를 휩쓸고 나아가 세계 전체를 지배한 기술적 발명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It's hard to think of a period in history where you had so much creativity in terms of technology, so much willing to experiment with the possibilities of what you can do with machines, what you can do with engineering, what you can do with architecture. 과거의 제국들은 온전히 인간의 노동력만으로 건설됐지만 영국은 이제 기계를 사용해 영토를 지배했죠. 주철의 사용이나 군함의 대폴 탑재에 강력한 전함으로 변모시킨 기술적 혁신은 영국 해군력을 강화시켰고 그 해군력을 바탕으로 영국은 제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군사 경제적 대국이 된 영국은 바다를 장악하고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진출했죠. 하지만 육지는 어땠을까요? 1800년대 초반 영국의 생산성은 크게 증가했지만 육로 운송수단이 빈약했습니다. 1782년 제임스 와트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엔진을 개발했지만 40년이 지나서야 조지 스티븐슨과 그의 아들 로버트가 기관의 화실, 보일러, 피스톤 등을 개발해 비로소 전기기관을 이용한 실용적인 기관차 로켓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관차는 시속 47km로 달릴 수가 있었고 덕분에 육로 운송수단에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뉴욕 생명 안에 있습니다. 162년 동안 지켜온 신뢰와 가치, 행복한 미래와 키스하세요. 뉴욕 생명. 야야야 나왔다 저기 나온다 저기 위에 있잖아 야 나 야 이거 엄마가 봐야 되는데 찍어 야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다 우리 영화인이야. 내 꿈은 지치지 않는다. 바카스. 사라진 문명. 로켓호는 최초의 기관차는 아니지만 이 혁신적인 수송 매체는 전기 기관차가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될 것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로켓호의 속력의 비밀은 엔진에 있었죠. 청동으로 제작된 연관을 통해 화실에서 석탄을 떼어 발생한 뜨거운 가스가 보일러로 이동해 안에 든 물을 끓입니다. 이때 발생한 전기는 전기실로 올라가고 밸브를 통해 실린더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수증기로 증가된 압력은 기관차의 바퀴에 연결된 피스톤 봉을 밀어내고 바퀴가 돌면서 결국 기관차가 움직입니다. 소진된 전기가 실린더가 아닌 굴뚝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면 새로운 공기가 화실로 유입돼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죠. 이러한 원리로 로켓호는 무서운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Of all the locomotives that were imagined at the time, it's the one that looks the most like a locomotive will. I mean, it's going to be improved in innumerable ways, but that basic machine is the one that emerges as a locomotive for the next century.
영국 전역에서 철로 건설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1833년 능력 있고 정력적인 공학자가 철도 사업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전바드 킹덤 브루넬이었죠. Brunel was a real showman. He dressed well, he had a beautiful wife. He was a celebrity, and he knew how to play that to a hilt. He was also a workaholic. He had a very difficult time delegating. 브루넬은 과감한 철도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국 전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라고 이름 붙은 이 철로는 기차의 속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He wanted a track which was on a very, very shallow gradient so that the trains would be able to travel that much faster.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산을 넘어가는 것보다 관통하는 편이 나았기 때문에 브루넬은 오늘날 복스 터널이라 불리는 터널 공사에 착수합니다. It was necessary essentially to chisel through rock, and the length of the tunnel was something like 1 3/4 miles, which was really astonishing for this time. That's a really serious tunnel even by today's standards. 브루넬은 터널 공사를 위해 수백 명의 아일랜드 출신 토역군들을 모집합니다. 그들은 먼저 산의 꼭대기에서 갱도를 파내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위를 파괴하는 데 화약이 사용됐죠. 커다란 바구니에 탄 노동자들은 갱도를 타고 내려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터널을 팠습니다. 말들이 끄는 권양기를 통해 터널을 파내고 남은 잡석이 산 위로 운반됐습니다. It was a slow, painful and sometimes quite a dangerous process, of course. And there were fatalities on the box tunnel during its construction. Lots of dust, lots of grime, and when the explosions were going off, the risk of flying rock. 4년간의 공사 기간 동안 1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끝에 드디어 터널이 완공됩니다. 1841년 마침내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가 개통됩니다. 복스 터널은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죠. 브루넬은 영국 국내뿐 아니라 여러 식민 지역의 철도 건설을 도와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서 영국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Railways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first in England and then wherever they spread, they're sources of just incredible wonder. They're big, they're loud, they're dirty, and they're just power. And they represent speed, they represent the conquest of space and time. They're literally awesome machines. 성공적인 철도 건설과 더불어 영국의 현대적인 기술 수준은 이웃 국가에 비해 수십 년이나 앞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충격적인 재앙으로 제국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834년 10월) 런던의 깊은 밤, 거대한 불길이 대영 제국의 중심인 웨스트민스터 궁을 덮칩니다. 수세기 동안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영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건물로 제국의 사령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대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해버린 궁전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진 수많은 런던 시민들은 제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834년 화재는 대영 제국의 정치적 중심지를 강타한 재앙이었죠.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11세기 정보광 윌리엄 1세 이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궁전을 보며 영국민들은 궁전이 재건될 수 있을지 걱정했죠. 현대 정치 과정에 모범을 제시했던 의회 의사당이 과연 재건될 수 있었을까요? 영국 심의회에 이 문제를 결정하라고 임무가 맡겨졌고 심의회는 의회 의사당을 다시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결정이 남아있었죠. 어떤 양식으로 지을 것인가? 신고딕, 프랑스, 이탈리아 아니면 영국식? 엘리자베스 시대의 수직식 건물? 아니면 르네상스 스타일? 약 2년간의 열띤 논쟁 끝에 1836년 영국 심의회는 97개의 계획안 중 찰스 베리경의 안건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팬이었던 베리경은 그러나 여기에 신고딕 양식을 결합한 건물을 설계했죠.
그것이 오늘날의 영국 의회 의사당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이 훌륭하게 결합된 웅장한 건물입니다. 네, 멋있죠. 영국 건축가들은 옛 궁전이 있던 자리에 미국 국회의사당의 2배 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의회 의사당 건설을 계획합니다. 오스톤이라 불리는 모래색의 석회암으로 지어진 건물은 32,000여 평방미터의 면적에 97m까지 치솟은 탑들과 함께 세워졌습니다. 이 탑들 중 하나는 거대한 시계탑으로 만들기로 결정됐죠. 오늘날 빅벤이라 불리는 시계탑입니다. You're able to measure time much more accurately in the 19th century, and time is important. Time comes to mean money, and there's something of a revolution in the 19th century about timekeeping. So if you're going to have this latest building, a clock tower goes on it. 왕립 천문대장인 조지 에어리 경이 발표한 시계의 규모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완성이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로 기록될 대담한 계획이었죠. 에어리 경이 내건 시계의 요구 조건은 매우 엄격했죠. 예를 들자면 시간의 오차는 24시간 1초를 넘으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매일 2차례 전보를 통해 시각의 정확성에 대해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에 보고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 정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계로 누구나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있지만은 19세기는 상황이 달랐죠. 그토록 거대한 규모의 시계를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비와 바람 같은 각종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매 시간, 매주, 매년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는 시계를 만드는 것은 당시로서는 달에 가는 것만큼이나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영국 의회는 에어리 경에게 좀 더 실현 가능하고 되도록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탄생한 빅벤은 원래는 종이의 이름이었지만은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가 되죠. 수많은 시계 제조공들이 조건에 부합되는 시계를 만드는 데 실패한 가운데 빅벤을 탄생시킨 주인공은 놀랍게도 아마추어 시계공인 에드먼드 베켓 데니슨 남작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시계들과 마찬가지로 데니슨의 시계도 추와 진자, 톱니바퀴 등으로 구동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빅벤의 특징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진자를 보호하는 장치에 있습니다. 2개의 금속 가로대가 3개의 축이 달린 바퀴를 조정합니다. 진자가 흔들릴 때마다 가로대 중 하나가 열리면서 톱니바퀴를 한 칸 회전하도록 합니다. 이런 구조로 시계가 작동이 되죠. 비나 눈이 내려 시계 바늘이 무거워지면 가로대는 진자를 분리시켜 영향을 받지 않고 진동할 수 있게 조정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계시원들은 주머니에 간단한 도구를 넣고 다녔죠. Pennies are used as part of its regulating its accuracy. By adding or taking away one of these old pennies from the pendulum, the clock can actually gain or lose 2/5 of a second in 24 hours. 이렇게 간단하지만 획기적인 방법으로 빅벤은 정확한 시간의 대명사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The clock tower over the Parliament at the centre of the empire has a peculiarly powerful symbolic importance. It's as if time itself is governed by the British. 시계 외에도 정각을 알리는 중앙의 거대한 종을 포함해 각 시각을 알리는 종들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데니슨의 상세한 설명서에 따라 조지 미어스가 주물로 거대한 종을 제작한 후 마침내 13톤의 위대한 빅벤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58년 수많은 런던 시민이 거리를 메우고 환호하는 가운데 드디어 빅벤이 시계탑에 설치됩니다. 빅벤의 종소리는 오늘날까지도 런던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London grew as a city tremendously. It was really the first large-scale conurbation in the world. And as a city, it had to have its icons. And the ultimate icon being
the mother of parliaments, the parliamentary building with Big Ben as a symbol of the strength and the power of the British Empire. 19세기 중반 대영 제국은 기술 발전에 있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이 어두운 어린 여왕의 치세에 런던은 파멸의 벼랑 끝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1837년) 10대의 소녀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권좌를 차지합니다. 소녀의 집권은 대영 제국 전역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영국의 대중과 정부 모두 그녀가 철없고 변덕스러우며 왕이 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죠. 그 소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She was only 18 when she came to the throne, and she'd had a very, very difficult first couple of years on the throne, and in fact was very unpopular. 이 철없는 소녀가 장차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위대한 군주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왕은 1840년 사촌동생 엘버트 공과 결혼하면서 변모하기 시작했죠. She fell in love almost at first sight. All her life, actually, she wants someone to lean on, metaphorically and indeed literally. And Albert is able to take her in hand, rather. So he comes in and he helps her grow up. 당시 대영 제국은 북아메리카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팽창해 있었습니다. 엘버트와 빅토리아는 제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공학과 산업 기술을 더욱 장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기술이 바로 전신 시스템이었죠. You've got an empire which is extending literally around the globe. People talked about the annihilation of space and time through electrical telegraph. 대영 제국을 시작으로 전신 산업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19세기 중반 15만 6천 킬로미터 이상의 전신 케이블이 세계를 뒤덮습니다. 이제 단 몇 시간 만에 영국에서 인도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고속 정보 통신망이 설치된 것이죠. 덕분에 대영 제국은 전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It's an enormous feat, no question. It's something which simply was not conceivable before they did it. 기술 발전은 제국의 통합뿐만 아니라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산업의 성장을 초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산업 생산성이 급증하면서 산업의 중심지인 런던의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So whereas it had been 1 million at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it was then, by the 1850s, it was already 2 million. And London was not designed for this. And there was terrible overcrowding. Really, people were living like as though they were in a chicken coop. 런던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전염성 피부염 같은 위생상의 질병이 발생했죠. 빗물 처리를 위해 설치된 하수구는 쓰레기로 넘쳐났고 오수는 정화될 틈도 없이 템스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재앙이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You would think the Thames, huge river, that would be a great way of disposing of London's waste. But unfortunately, it was also London's water supply. So the waste of 2 million Londoners was being shunted into the Thames, and then Londoners were actually drinking this. 1848년 대재앙이 런던을 강타합니다. 전염성 콜레라가 도시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4,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3년 후 또 한 번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10,000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어 공동묘지는 시체로 넘쳐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런던은 중세시대 흑사병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In the space of 30 years, over 30,000 Londoners died, and this was because of cholera and because cholera was spreading through London's polluted water supply. It was shocking.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공학자 조셉 바잘제티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획기적인 도시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잘제티의 감독하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가장 효과적인 하수처리 시스템을 건설합니다.
바잘제트의 계획은 템스강의 양쪽 측면에 강물과 평행으로 각각의 분리된 하수관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하수관은 2090km 이상의 런던의 옛 하수구와 연결돼 오수가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The genius of the system was that gravity was used wherever possible to actually move the sewage out of London. So the sewers actually ran at an incline. 바잘제트는 중력만으로 유속을 유지할 수 없는 지점에는 거대한 양수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거대한 증기 엔진으로 구동되는 양수기를 통해 다시 중력에 의해 흘러갈 수 있는 곳까지 오수를 끌어올렸죠. 하수관을 통해 모아진 오수는 2개의 대형 저수조에 저장되었다가 만조대에 부캐로 방출되어 자연적으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The sewer system really was one of the marvels of the 19th century. It used 300 million bricks. There was extraordinary earth moving. It was a truly colossal task and brilliant, amazing. 획기적인 도시공학적 성과 덕분에 런던은 세계 최초의 현대적 메트로폴리스의 면모를 갖추었죠. 유럽의 대도시들은 앞다투어 런던의 도시계획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치세의 문제는 전염병뿐만이 아니었죠. 올리버 트위스트나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읽어보면 19세기 런던의 인구 과잉이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폐해 중 하나가 극심한 교통체증이었죠. 보행자와 사륜마차, 건처 더미에서 기계까지 모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레들이 한데 뒤엉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템스강의 유일한 교량인 런던 브릿지는 극심한 체증으로 런던은 마치 자신이 이룩한 성공의 숨통이 막힌 느낌이었죠. 런던에는 또 다른 다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다리를 건설하려면 항구로 들어오는 거대한 상선의 항로를 막게 됩니다. 런던에 필요한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가동식 교량이었죠. 런던에 건설된 가동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의 교량으로 타워 브릿지로 명명됐습니다. 견고한 강철을 씌운 이 석재 교량은 근처의 런던 타워를 본떠 만들어졌죠. 1200톤의 도개교는 증기력을 이용한 수압 펌프로 양쪽으로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엔진을 가동하면 둥글게 구부러진 강철 톱니를 따라서 작은 피니언 톱니 바퀴가 돌아갑니다. 견고한 선의 축이 돌아가면서 다리의 중앙이 들리게 되죠. 83도 각도로 들어올려진 다리 사이로 선박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The rising of the bridge only took 1 minute to raise it, so it was an incredible feat of engineering. 400명 이상이 동원된 타워 브릿지 건설에는 8년이 소요됐습니다. 오늘날 타워 브릿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특징적인 다리로 평가받고 있죠. 놀라운 기술적 발전과 건설 사업을 장려했던 엘버트 공은 이 위대한 성과들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죠. 빅토리아를 충격에 빠뜨린 채 그는 1861년 세상을 떠납니다. Queen Victoria fell into grief the like you have never seen. 이후 거의 10년간이나 여왕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마침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여왕은 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강력한 통치자로 변모했죠. 여왕은 자신을 철없는 10대에서 근세의 위험 있는 군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의 통치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All over the world, statues to Victoria are erected. There are massive celebrations all over the world, and in many cases, those celebrations are joined by the colonized peoples. She becomes a figure of affection. 빅토리아 여왕은 대영 제국의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존재로 부상합니다. 그녀의 치세는 세계를 제패한 대영 제국의 절정기로 기록됩니다. 대영 제국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4억 명 이상이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어떤 국가도 영국에 대항할 힘을 지니지 못했죠. 영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제국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20세기가 막 시작되던 1901년에 사망합니다.
여왕은 어떤 제국보다도 거대하고 희망적이며 자신만만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대량 생산과 급격한 변혁과 통신 기술을 통해 인류를 현대 시대로 끌어냈고 세상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와 문명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국의 비전과 위대한 기술력의 혜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대영 제국은 해가 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룩한 기술적 과업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터 웰러였습니다.